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안기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미디어 교육 거버넌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참석자분들은 현장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삼가 부탁드리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은 세미나 시간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으신 김경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교수님은 올해 10월부터 제48대 한국언론학회장을 맡고 계시며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이제 김경희 교수님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의 김경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미디어 교육 거버넌스입니다. 언론학계에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이런 주제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은 논의를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실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술대회 세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의 말은 아끼고 토론자와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개의 발제가 있는데 지금 정현성 교수님이 제2발제를 맡으셨는데 지금 오늘 아직 차가 막히는 관계로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곧 도착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2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조재희 교수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다들 이따 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토론자분들도 그러면 그 카메라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은 관계로 그러면 나중에 토론하실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5분의 토론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15분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순서로는 2번째 발제였는데 조재희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발표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동향과 거버넌스 재현입니다. 네, 15분 동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미디어 교육 관련 법 정책 동향과 거버넌스 재현에 대하여서 발표를 할 서강대학교 조재희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 주제를 하는 게 조금 순서상 맞을 것 같긴 한데 사정상 이제 제가 먼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준비한 게 좀 많은데 15분 동안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나 뭐 주요 주차 같은 경우는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정의는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능숙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창출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가장 최근에 이게 정의가 알다시피 접근이라든가 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 왔었던 거고 전통적으로. 최근에 이제 추가된 부분을 보면은 책임과 권리 부분이 추가가 이제 되어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왜냐하면은 정책 쪽이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고 시간이 좀 없어서. 그리고 미디어 교육 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언론진흥재단의 정의에 따르면, 그리고 여기부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주체죠. 미디어 교육을 어디서 담당하고 있느냐라고 주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사실 문체부, 방통위, 그리고 과기정통부, 교육부, 요 4개 정부 부처에서 미디어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좀 다르죠. 다들 알다시피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강진숙 교수님 지금 와 계시는데, 강진숙 교수님하고 저 그리고 정수영 박사님, 박성훈 교수님 같이 2017년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유형을 그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정보화 교육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지자체가 굉장히 빈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위탁기관, 영리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2017년도에 저희가 연구할 당시에 가장 많은 이 일종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는 컴퓨터 교육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이었고 정보화 교육이었죠. 정보화 교육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장 포지션이 컸었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미디어 이용 실태라든가 현황을 봤을 때는 정보화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때 그런 연구 결과를 좀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유형이나 교육 유형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부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미디어 교육 관련 법과 정책 동향 이 부분을 그래서 최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법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보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하는 어떠한 목적으로 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굉장히 지금 토론으로 오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더 많이 드린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현황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좀 많이 듣고 싶거든요. 저도 토론자분들께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서 저는 이제 화두를 좀 던지고, 그리고 얘기를 좀 더 나중에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때 좀 정리해 놓은 이런 어떻게 보면 예쁘게 잘 정리를 해 놓은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현황이라고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미디어 교육 관련된 개별 법인 미디어 교육 활성화 법안이 국제에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력은 없죠. 그렇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의무화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지원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이 미디어 교육하고는. 근데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경숙 의원 예전에 이제 2007년부터 이런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죄송한데 이게 제가 움직이는 건가요? 이 뭐지? 마우스가? 지금 없어졌네. 예. 그래서 유은혜 의원 그리고 신경민 의원, 가장 최근에는 정필모 의원하고 지금 권인숙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는데,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차이가 확연히 있고, 특히 어디가 주체를 맡아야 되느냐, 어디가 주관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승진 선생님이 미디어 교육 지원법 입법 방향 논의라는 여기서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토론으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신경민 의원이나 정필모 의원 같은 경우, 특히 방통위
그 정필모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가 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죠. 명기를 하고 있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명기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미디어 교육 관련된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2018년도에 발의됐던 법안은 지금 임기 만료로 인해서 폐기가 됐죠. 폐기가 됐고 그리고 정필모 의원이 2021년에 현재 지금 발의가 된 법안을 보면은 내용 자체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주 새로운 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새로운 게 있지는 않고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 교육위원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필모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다시 된 것 같은데? 예. 예. 어디까지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약간 그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방통위에서 정필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그 나온 것처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일명의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필모 의원,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요. 비슷하고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한다라고 명기가 돼 있죠. 명기가 돼 있어서 두 가지 법안이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있는 바는 좀 다릅니다. 방향성이 좀 다르고요. 그 안에 컨텐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일단은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 거버넌스 쪽이었기 때문에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조금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방향성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러면은 지금 법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지원법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활용 그리고 이해와 비판 그리고 사회 참여 능력 그리고 민주소통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약간 구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법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이게 오프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오프라인이 뭔가 병행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약간 어수선 맞고 정신 없는데 생각보다. 예,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은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렇다고 감안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미디어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 교육부에서 2019년 6월에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이라는 건 이제 그때 이제 마련을 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초점을 둬야 돼야 될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그래서 사실 제가 정책 관련된 거를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논의가 이미 된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좋은 게 많구나. 그럼 좀 이따 계속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8월 27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이랑 이거 미디어라기보다는 이제 디지털 쪽으로 다 좀 초점이 보이긴 한데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들 그리고 초점을 둬야 되는 분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오프라인 미디어 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정보 판별 역량 강화, 그리고 배려 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등 그리고 부처 합동으로 여기 나온 거 여기서 보여드렸지
디지털 기술 접근 이해, 그리고 책임 윤리, 제작 참여, 분석과 판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보면 인프라 확대가 있고, 그리고 제작 역량, 그리고 판별, 정보 판별, 디지털 시민성이 어떤 식으로 세부 분야로 다 갈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범부처 민관 협의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협의체를 운영한다. 라고 좀 이따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까지 도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출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장 특히 미디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통합된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보면 이러닝 시스템, 주변 배움터, 관련 사이트, 시민 제작 콘텐츠 등 그리고 부처 합동으로 봤을 때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 과정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 이제 바로바로 넘어갈 텐데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그 역량을 강화하겠다, 판별할 수 있는 것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거버넌스를 그럼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몇 가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사실 조직을 연구했던 연구자입니다. 그 박사과정 때 조직을 연구했고 조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 행동 이런 조직을 연구했었고 그 조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조직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비전을 봅니다. 비전을 보고 비전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날아가는 방향성이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먼저 보는데 그래서 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하고 교육부하고 비전들을 좀 살펴봤고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비전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특히 저희 미디어 교육 이쪽 관련돼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굉장히 목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과학기술 ICT 혁신으로 열어가는 더불어 잘 사는 미래 이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ICT라든가 이런 역량 강화 쪽으로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그렇게 잡아놨고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요. 2021년 11월 11일 날 그때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 역할 강화 강조. 그래서 요구만 봤을 때는 제가 뭔가 또 리터러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디지털 역량 강화의 핵심을 수학, 과학, 정보 이런 쪽으로 다 이제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고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비전과 맞춰서 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초중고의 어떤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리고 방통위 같은 경우는 분명합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신뢰받는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장하는 방송통신 이 맨 마지막 부분이 사실 저희 쪽이랑 관련이 또 깊은데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 사회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비전 중에 하나 구체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조직 연구하면서 비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정부 부처나 혹은 기관들을 많이는 못 봤는데 교육부하고 문체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는 비전을 이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얘기는 돼 있어요. 비전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약간 좀 앱스트랙트하죠. 앱스트랙트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녹아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가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드러지게 딱 부러지게 나온 부분은 찾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살펴보면서 교육부도 비전이 없더라고요. 비전이 교육부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부 소개, 이 기관 소개로 들어가면 비전이 있거든요. 여기에 비전이 들어가 있는데 없더라고요. 여기에 없고 바로 그 국정 지표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조직도로 넘어갑니다. 조직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비전은 찾기 어려웠으나 이제 미리네 다들 알다시피 미리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따로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인프라 윤리적 기본, 문화적 가치, 교육과 확산 이런 부분들이 좀 크로스 거버넌탈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인프라는 뭐 과기정통부, 윤리적 규범이라든가 이쪽은 뭐 방통위, 문화적 가치는 문체부
교육과 학사는 교육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가 이제 정부 부처 합동으로다가 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죄송한데 한 2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예. 미국 사례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다시피 지금 이제 14개 주에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해서 지금 진행을 중에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부, 학교, 도서관,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를 참여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런가라고 했을 때 정부 부처 그리고 관련 기관, 협회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어떻게 보면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주체로서 정작 대상 혹은 미디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고 있을까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짧긴 짧네요. 15분이. 예, 그래서 DC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리고, DC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뭐냐면 디지털 리터러시 카운슬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 반드시 넣어라. 주로 정부 부처, 굉장히 다양한 정부 부처의 대표자들이에요. 대표자들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학교 대표들도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학교 컨소시엄이죠, 유니버시티. 여기도 있고, 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엑스퍼트를 가진 사람 등등. 그리고 여기 보면 넌 거버먼탈 레프리젠티브가 6명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려했을 때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키워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그 발제문을 보시면은 읽어보셨을 테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크로스 펑셔널 팀 같이 구성을 하되, 이 부분이 요거는 오늘 제가 추가를 했어요. 막 오면서 추가를 했는데, 민관학산 전문가들이 참여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부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걸 느끼게 됐던 게, 이번에 그 언론지능재단하고 그리고 유네스코하고 함께 진행했던 그 MIL 데이 때 그때 발표를 하면서 아빠들의 대화를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아빠들 어쩌다 보니까 유아 미디어 교육을 했는데 다 아빠들만 모였어요. 그때 아빠들만 모여갖고, 저도 아빠고 다 아빠였어요. 어쩌다가 원래는 이제 그 엄마나 혹은 여성 그 선생님이, 예, 여성 선생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다 아빠들이 모였는데, 그때 느꼈던 게, 아, 이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당사자거든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 정신없었고 약간 중간에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이 정도로 그러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그 법률안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 부처들의 비전과 거버넌스까지 다 소개해 주셨고, 미국의 사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신데 정말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토론하신 분들 말씀 드리려니까 조금 시간을 좀 자꾸 재촉하게 돼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 정현성 교수님께 제2발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거겠죠? 가운데요. 네. 아, 네. 아,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아,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먼저 발표 순서 바꿔서 해주신 조재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4일 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원고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좀 일부 포함해서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좀 진단하고 재현하는 내용으로 해서, 슬라이드는 좀 많이 있지만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이제 총론 주요 사항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인 워딩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부터 쓰는 작업이 남아 있고, 주요 내용들을 결정한 것, 그동안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기초연구를 통해서 됐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그다음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 행위의 주체성이라든가 학생들이 갖춰야 될 변협적 역량, 그리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지구촌 구성원 전체의 웰빙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런 좀 가치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것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 교육과정하고도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만 좀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만 전체 비전이 어떠한가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조재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최근에 이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몇 달 동안은 정말 잠도 못 자고 되게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어느 지점에 좀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를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개정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고 강론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 전체의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육과정이 강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사회, 도덕 이런 과목들하고 총론이 지향하는 바에 간극이 항상 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저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시도교육감, 그러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인천 캠퍼스도 있고 경기 캠퍼스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교수 또는 교사 또는 전문직이라 하면 장학사, 연구사 등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천 또는 타천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해서 카톰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도 장학사들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연락을 해서 다 자천을 하자.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인천시 교육청에서 나서 이렇게 했는데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는 정도이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잘 수렴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공청회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 연구가 그 사이에 2월 27일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를 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총론의 주요 사항 설정하는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주요 교과,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미리 기초적인 내용을, 왜냐하면 논란이 좀 되기 때문에 워낙 기초 연구를 했고요. 요번 11월부터는 11월 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시안을 개정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해였다라는 걸 올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을 지금 만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국가교육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업무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교육과정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많이 갔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자천을 해서 갔다는 데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밑에 굉장히 많은 한 100몇 명이 모여있는 단톡방 이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무리 미디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봤자 듣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론과 교과별 정책 연구진이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9월부터 차례로 해서 이제 공청회들을 쭉 했는데 유튜브로 했거든요. 이번에 교육과정이 굉장히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에서 유튜브로 많이 생중계를 했고 그 다음에 에듀네티클리어라고 하는 그런 교육자료를 탑재하는 교육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올리고 거기 밑에 댓글을 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굉장히 단톡방에서 많이 해서 여기 댓글 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만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쨌든 댓글도 달고 뭐 국어과 공청회 하거나 그럴 때는 막 손 들고 가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왜냐면 그건 공청회이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 많이 남겨서 이제 매체 교육,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이제 수렴이 좀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 전체적으로 엊그저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교육부 내에서 협업 TF팀이 운영이 되어서 학교 혁신 지원실장, 여기는 이제 교육과정 정책관 위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 민주시민교육과도 여기 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주제로 해서 정책 연구 협력관 토론회가 있다든가 내부 토론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발제했었던 내용 중에 이슈 리포트가 쓰여졌을 때 이제 그거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보고서가 학교 혁신 지원실장 주제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 담당 과장 토론회 때 소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논의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심의회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큰 범부처 간의 어떤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절차들이 있고 어떤 위원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개입해야 될지를 되게 놓치게 된다는 거죠. 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큰 그림이 나왔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초 소양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고요.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 제가 노란색으로 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맨 위에 보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거는 OECD 아까 2030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난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교과 안에 안착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제로 교과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핵심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가고,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을 엄선하겠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의 교육 기반을 뭐 이제 조성한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에듀테크 활용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기능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중에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걸 보시면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요번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별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그리고 중요하게 시민성이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민성의 그 내용으로서 여기 맨 밑에 줄 보시면 환경 생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이런 내용들이 크게 교육 목표에 이제 설정이 되었고, 과거에는 지식, 기능, 태도 이런 식으로 됐지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해서 좀 더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들어갔다면 그것을 일부 수정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정말 우리가 모든 교과 안에서 길러야 되는 소양이 무엇이냐, 사실 그게 리터러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세 가지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어와 기호를 다루고 그것을 매체를 활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멀티모달 리터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언어 소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어가고 세 번째가 디지털 소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ICT 리터러시와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론과 교과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두 가지에 걸쳐 있는 거예요. 언어 소양 그리고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민주시민 교육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 그다음에 개념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맨 아래에 보시면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 기준안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서 개발하겠는데, 그것의 내용 요소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이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를 잘 만들면서 반영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과를 재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대공사들이 있을 거고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들이 만들어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강진숙 교수님도 계신데 여기 교육부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 정책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여기 강진숙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들도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맨 처음에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교과서 정책과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해온 것이 있고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사회정책조정지원팀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게 왜 들어가 있냐면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하는 일이 사회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과기정통부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뭐 문체부, 뭐 행안부 등등과 함께 사회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저거를 한다라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권인숙 의원의 그 법안을 만드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12월 초에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우려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문화부 등등과의 협의를 다 거쳐서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거는 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지방자치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미디어 교육 조례는 시도교육청 중에 9번째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는 저희 대학에 계신 그 법을 하시는 심우민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그 시의원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8월 말에 통과가 되었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미디어 교육 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입니다. 내년에 중등교육과의 학교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미디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나오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큰 어떤 그 바탕 같은 것들은 좀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가 디테일한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방식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 디지털 AI 소양, 이것이 굉장히 큰 부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들에게 와닿는 것, 아이들에게 와닿는 것, 학교 현장에서 와닿는 것은 이제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기기가 들어오고 환경이 바뀌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단지 그것이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주의적인 접근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의 말싸움이 이제부터 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이야기하는 접근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간, 그래서 뭐 디지털 격차라든가 부모들이 뭘 고민하고 뭐 이런 건 많이 아실 거고요. 좀 넘어가서 제가 이제 이 이슈 리포트를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었던 아까 미리네 사이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장은주 연구사가 굉장히 많은 지난 3년 동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에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명시적으로 넣어달라. 그런데 이제 넣어준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 내용이 이제 좀 적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전에도 중간에 공청회 자료집이 이제 10월 22일 날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겠다라는 사인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인간상도 4월에 왼쪽은 4월에 발표가 됐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시민성과 관련된 내용이 두드러지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 리포트에서 요구했었던 것 중에 하나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은 좀 합치고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넣어달라라고 얘기인데 시민성이 반영이 된 건 조금 고무적이라고 저희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전체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연구공청회 자료집에서 얘기되는데 이게 국어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재구조화하는 작업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사회교과군 같은 경우에 공청회 자료집에서 초등학교 도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회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내용들이 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 넣는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고등학교 사회교과군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에서 생활 속 지리탐구라든가 이런 건 인문지리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대중문화라든가 아이돌 문화를 뭐 본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들어가 있고 역사 콘텐츠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에서도 역사 리터러시랑 연결되는 부분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선택 과목이나 선택 활동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강화되기 위해서 현장 교원이 50% 이상 차지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면 국어과에 앞으로는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선택 과목에 만들어진데 좀 복잡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문학과 영상이라는 과목, 매체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 독립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런데 저희 이제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제가 2분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슈 리포트에서도 제가 정리를 좀 했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 미디어 소양, 미디어 역량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는 2017년인가 그때 매체 이해력이라고 해서 순화어를 만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법령, 어느 정책 문서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육과정에 들어갈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번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체 근데 이해력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제 활용 능력이라든가 생산 능력을 포괄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교과 교육과정 내에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성취 기준이라든가 이럴 때 그런 시민성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게끔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한 내용들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 쭉 다 넘어가고, 자, 지금 정보교과 같은 경우에 교과를 독립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학교 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에도 관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미디어를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특화단원이라든가 독립 프로그램, 독립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조금 아이고 이게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스마트라든가 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낮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건 르네옵스 교수가 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어떤 우리 좀 학문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될 것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AI 기반 융합 혁신 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말에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말들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 교육청의 업무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떤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그다음 평생교육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교양 선택 과목에 미디어가 있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하는데 아까 조재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국가교육회의를 보니까 디지털 교육 특별위원회가 올해 초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원격 교육 때문에 했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것 때문에 차기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국가교육위원회 안내자료 리플렛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 어느 분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도 제가 이렇게 좀 하면서 했었는데 언론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꼼꼼하게 좀 발표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드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토론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지금 중앙대의 강진숙 교수님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잡히실 수 있으면 두 번째로 이제 미디어 오늘의 김준경 기자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서촌초등학교의 김광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여대의 옥현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허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토론을 약 7분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진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들리시나요? 네, 먼저 토론을 하게 돼서 조금 많이 떨립니다. 정현선 교수님 같은 경우 학교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연구자신데요. 또 한편 조재희 교수님 역시 저랑 같이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라든지 정책, 법 제도 기구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했던 분이고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그 활발한 그 교육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분 교수님 발표를 듣고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사회에 보시는 김경희 학회장님도 그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특위위원장 하시면서 활발히 그 어떤 국내 미디어 교육의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현재 국내 미디어 교육은 선진국 못지않게 활발한 성과와 축적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사협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늘 정현선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도 나오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의 여러 프로젝트 활동들 그리고 방통위의 시청자 미디어 재단 그리고 각 지역의 미디어 센터들 속에서도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미디어 교육에 적극 그 커리큘럼뿐만이 아니라 참여 활동들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A 정보화진흥원 같은 경우도 학교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점진적으로 그 현대 시의적인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언론진흥재단 역시도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이나 학교 미디어 교육, 교사 교육에 그 깊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 학교 미디어 교육이나 사회 미디어 교육의 성과와 진전된 그 과제들의 해결 그 방안들이 계속해서 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오늘 정현son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어떻게 기능적 접근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 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를 위한 담론적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교와 사회 미디어 교육의 여러 격차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점은 중요한 그 핵심 과제 중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여교사와 남교사 그리고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지금 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분야에 관련해서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부모의 소득 수준별, 그리고 학력 수준별에 따라 학생들의 미디어 접근뿐만이 아니라 이용 능력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도심과 지역, 그리고 산간 지역 같은 지역별 요인에 따라서 학생들 간의 디지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 같은 경우 2000년대 초 이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를 네트워크로 그러한 그 정부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여교사나 여학생의 성별 요인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별 격차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학부모 정보의 밤을 개최해서 자녀들의 미디어 접근, 이용 상황이 어떠한지, 습관이 어떠한지를 학부모들이 먼저 이해하고 다그치거나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고민할 때 과연 교사 학생에게 일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학부모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학부모의 미디어 교육 참여 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미디어 교육의 과제로서 지금 조재희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셨지만 범부처 간 어떻게 협의체 그리고 정책 기구를 설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교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허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각 부처 간 미디어 교육 인프라라든지 지역 단위의 사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과연 부처를 넘어선 범부처의 정책 협의 기구는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자성과 좀 현실적인 과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전 이러한 범부처 기구 설립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디어 교육 진흥법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정필모 의원과 권인숙 의원께서 이제 방통위나 교육부 차원의 부처별 기조를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그 점은 학교와 학교 밖 시민사회 영역의 담론화, 공론화 과정을 더 활발히 조직할 때 이 입법 발의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현실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오늘 정현성 교수님께서 잘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미디어 교육 정책 기구의 활동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담론, 공론장의 기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담장을 넘어서서 시민사회 영역에 같이 열린 채널을 만들고 통합적인 정책기구와 미디어 교육 진흥법을 입법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진숙 교수님께서 젠더별 격차나 계층별 격차, 도심과 농어촌 사이의 격차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독일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범부처 간의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금준경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쉬운 우리말 사용에 힘을 써주십시오라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관과 거기서 메일을 보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독자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매체 이해력으로 순화해 달라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신 거 보면서 제가 왜 저한테 그 표현을 강제를 하게 됐는지 그 맥락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매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하거든요. 매체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력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쓰는데 좀 어려운 용어인 건 맞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어쩌면 이 용어의 좀 본질적인 면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표현에 세금을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기자가 자기는 킹메이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뭐 조력자 이런 걸로 바꿔달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좀 이상하는 이게 좀 되게 난해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계속 고민이 드는데요. 일단은 언론과 법안, 이제 공공 영역과 교육 내용 요 네 가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현선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데 언론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이제 큰 관심을 안 가지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기자들은 데스크 기자들은 그런 특징이 있죠.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내용은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더 잘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의 기사가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전무한 것 같고요. 제도를 다루는 것 외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다루더라도 결국 목소리가 크거나 뭔가 이제 산업계를 주름잡고 있거나 이런 분들 목소리가 당연히 더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언론의 구조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도 최근에 이 교육과정 개정 국면에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도 요즘은 일부 이루어지던데 두 가지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비판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얕은 접근인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처음 본 게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였어요. 아프리카 TV에서 폭력적인 방송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규제가 대안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대안이야. 근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기사를 보면 그 아프리카 TV가 유튜브로 바뀌어 있고 기사의 구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얕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맥락을 몰이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인공지능 교육하시는 분한테 멘트를 받아서 정리를 한다거나 이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산업계나 뭔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뭔가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더 목소리를 마이크를 쥐어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적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통위랑 국회를 계속 출입하면서 미디어 분야 법안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청부 입법의 반복이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활하는 8년 내내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기관한테 물어보면 왜 본인들이 이걸 하려고 하세요라고 물으면 우리가 뭔가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저쪽 부처에 주기는 싫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국회 회기와 임기가 끝날 때 공청회 한번 열고 끝나고 공청회 한번 열고 끝나고 이런 식의 좀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뭘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의 뭔가 획기적인 접근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공공 영역은 사실 지금 제일 고민인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 마을 미디어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되고 이제 일선 미디어에 보내는 예산은 아예 사라졌거든요. 항목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기와 교육감 교체기, 그러니까 지자체와 교육감, 정부가 바뀐다는 걸 전제했을 때 제가 지켜봤을 때는 제가 두 정부밖에 안 겪어봤지만 어떤 기관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기조에서의 사업의 흐름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가 어느 정도 돼요. 약간의 그런 부침은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어떤 기관은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미디어 교육의 주된 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 좀 회의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정부 주도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팩트체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면 지금 팩트체크 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방통위에서 이렇게 발주해서 정부 예산으로 만든 팩트체크 사이트에 가보시면 처음에 언론사와 시민들의 팩트체크가 뜨고 화면을 좀만 내려보시면 정부기관의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정부의 입장문 내는 자료를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팩트체크의 본질을 호도하는 접근이고 누군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그 페이지를 그렇게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이제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는 좀 더 독립성 있고 자율성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은
최근 3, 4년 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획기적으로 이제 양적인 증대가 이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는지를 보면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규제를 원래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잘 안 됐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미디어 기구 관련 장들을 보면 다 학자들이었어요. 이호성 방통위원장, 또 강상현 방심위원장, 그리고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님까지. 근데 후기에 이 세 기구의 장들을 보면 다 바뀌었어요. 학자가 아닌 분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경향이 뭔가 이제 규제 주도의 정부의 접근과도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짜뉴스 규제에서 언론중재법으로 바뀌고 이게 팩트체크 교육 기조로 이어지는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팩트체크 교육이 시민들의 정보 분별력을 위한 것인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고민되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뭔가 산업적인 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용어로서 특정 단체를 만들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전체로 좀 과잉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팩트체크 교육 받아보시는 분 계속 취재를 해보면 자기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챕터 중에 하나로 팩트체크 다루는 게 아니라 팩트체크 강좌를 만들었을 경우에 기자들이 해야지 내가 이걸 왜 해? 이거랑 혹은 이걸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언론은 가짜뉴스야, 다 잘못된 거 잡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언론 스스로에 대한 교육이기도 한데 미디어 리터러시 이꼴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라 저기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잡는 교육이야 라고 해서 언론의 리터러시를 타자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언론 보도 포함해서 수많은 미디어의 문제가 있고, 또 혐오 문제, 다양성 문제, 또 미디어의 재현 문제, 그러니까 거짓을 보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누군가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느냐, 이런 점들이 너무 중요해지는데 교육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접근도 되고 정치적으로 접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 내용에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뭔가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산업과 뭐 직업교육, 코딩 교육, 또 팩트체크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솎아내고, 원래 20, 30년 전에 제가 그 교수님들께서 그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 논문 쓰실 때 앞에 나와 있던 미디어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 그 본질에 맞는 교육으로 다시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기자님께서 지금 언론의 관점에서 언론이 지금 얕은 접근의 미디어 리터러시 기사를 내보내고 맥락 모리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고, 공공 영역에서 지금 자율성 있는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교육 내용이 오히려 기술적, 정치적, 상업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본질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김광희 선생님께서 7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서천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광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혹시 개정 교육 과정은 이제 교육계에서도 이제 큰 문제이고 이제 큰 이슈이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계속 실천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이제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그런 현장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이 좀 더 공교육으로서 보편적이고 체계성을 갖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보통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다가갈 때는 상당히 부담이고, 그다음에 부담이기 때문에 좀 무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교라는 그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체계 아래서 아이들에게 선정된 내용을 법정에서 정해진 시간만큼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영수사과 교과 과목 이외에도 이제 창체 과목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교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 창체 과목이 말이 창체 과목이지 그 법정으로 해서 뭐 독도교육, 장애인의 교육, 뭐 민주시민 교육해서 사회에서 그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을 창체에다가 의무적으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또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그러한 역량을 다 가질 거라는 어떤 학교 막론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그냥 지금 그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안적인 방법으로서의 교육을 이렇게 학교 현장으로 가져온다면 선생님들은 또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가진 함이나 그런 중요성을 또 이렇게 보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 교육 과정 네.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 나타나는 변화를 미디어 리터러시 감정에서 보면은 좀 이제 우려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간상에서나 그런 가장 큰 층위의 목표에서 디지털 AI라는 그런 디지털 소양 이런 것들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 물론 디지털 소양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다루어져야만 좀 더 아이들의 삶에 밀접한 교육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은 기기 활용 교육, 그 다음에 AI 활용 교육, 그냥 코딩 교육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측면이 많아서 저희가 이 용어를 다시 이렇게 정선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선 교육 과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기술 이해 교육적으로 상당히 흐를 위험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디지털 그 소양 그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다룰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민주시민 교육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내용 요소로 집어넣긴 했는데, 민주시민 교육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떤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건드리고 저기에서 조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들 간의 중복성 문제, 체계성 문제, 그리고 학년 수준에 맞는 아이들의 그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점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이게 가르쳐야 될 그 디지털 역량이나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자칫하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미디어 문화, 즉 아이들이 미디어 문화를 향유하고 감상하고 미디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고유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은 이제 배제시키고 미래 시민으로서 성인이 바라는 멋진 바른 어린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한마디로 학생 주도 중심이나 개정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학생 에이전시가 사라지는 형태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과나 이제 그 교과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더 구체화될 때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좀 더 내실 있는 미디어 교육을 생각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둬야 된가에 대한 질문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떤 법적인 제도, 그 다음에 장치적인 제도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은 문서상의 교육 과정이 아이들에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 교육 과정을 해석하고 교사가 그 교육 과정을 수업으로 이렇게 재현해왔을 때만 교육 과정은 이제 문서상의 교육 과정에서 살아있는 수업, 아이들의 경험으로 이제 변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그 설명을 줘야 되는데, 단순히 저는 뭐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디지털 단순히 기기 역량 이런 것도 좀 건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현장 교사들에게 좀 더 임팩트 있는 거는 결국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들이 아이들의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고, 아이들의 문화를 교실 공간으로 가져와서 수업으로 녹여낼 수 있는 교사의 수업 실천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의 또 근거도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 기본 소양, 기초 소양으로서 언어 소양, 그 다음에 그 기술 소양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여기서 언어 자체도 그 북한 양식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해왔고, 이 북한 양식성이라는 그 근거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접하는 다양한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학교 안으로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좀 겪는 어려움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그런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이제 상담이나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의 지배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런 보호주의 관점은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마련할 수는 있지만
그 보호주의 관점이 갖는 한계 때문에 뭔가 계속 명쾌하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결국 교사의 그 미디어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고, 그 미디어 역량, 신장된 역량은 수업뿐만이 아닌 학생들의 일반 지도와 학부모 지도에서도 필요한 역량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게 현장으로 다가가야 좀 더 이게 일반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그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그 거버넌스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교사가 교육 자료로 영상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유롭고, 또 그런 그 아카이브 같은 걸 구축해 놓아서 상당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 실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영 방송이 미디어 교육, 학교 미디어 교육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현장 교사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들의 이제 그 역량 강화를 기존의 어떤 그 단순히 연수 이수하는 시간으로 교사들에게 역량이 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 그 미디어 리터러시 자격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교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부족한 역량이 무엇이어서 그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다시 그 기타의 연수나 문제 해결적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상위 자격증을 계속 취득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교사들이 자기 역량을 이렇게 증진하고 그 증진된 역량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또 공인될 수 있는 그런 또 연수 체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아주 실질적인 그 문제와 대안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교육과정 개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중복성과 뭐 학년에 맞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미디어 문화를 무시하고 그냥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교육만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옥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옥현진입니다. 오늘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아마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두 분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두 분 교수님 발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소략합니다만 좀 어떤 향후의 개선 방안이라든가 두 발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좀 생각을 더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학술대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언론정보학회하고 이 교육과 관련한 이런 논의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교육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큰 일단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2022 교육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중등 교육에 조금 집중하는 면이 있지만, 아까 정현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래로는 이제 유치 단계가 있고, 그 위로는 대학 교육이, 또 대학의 교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게는 성인 교육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장 시급한 집단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초중등이기보다는, 왜냐하면 미디어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방식으로 학교에서 리터러시를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대상으로 보면 성인들이 훨씬 더 많고, 또 그 다른 기관들의 자료들을 보면 소위 그 4대 취약계층, 그래서 뭐 저소득층, 그 다음에 농어민, 또 장애인, 고령층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취약계층으로 잡히는 부분은 고령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를 초중등 교육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사회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아까 조재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버넌스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각각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좀 우리 논의의 대상에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김광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학부모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면서 이건 가정이 그냥 개인의 역량으로, 가정의 역량으로 많은 부분 다루어지고 학교는 그냥 방관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어떤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정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역량의 차이로 반영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발표에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는 교육 과정의 문제이고 또는 어떤 법적인 토대라든가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현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순서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교육 과정의 문제와 법적 토대의 문제라든가 거버넌스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이 이후의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건 학교 교육에서 법적 지위를 갖는 그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어떤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 법적인 부분들은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상세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의 측면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때 상당 부분 그 내용으로서 다루어지는 부분들은 뉴스 콘텐츠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현수 교수님 예전에 쓰신 논문도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뉴스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화 콘텐츠 전반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 논의하는 개념력 속에는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유형의 콘텐츠들이 충분히 이제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 밖에 예를 들면 SNS라든가 뭐 예를 들면 동영상을 소통시키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라든가 그런 데서 생겨나는 소통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내용들을 확장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광부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교실을 갖고 올 때 아까 저작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의 측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아까 매체 이해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그냥 정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매체 이해가 되는 순간 수용의 측면만 드러나고 생산의 측면들은 숨겨져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수용만큼이나 생산자의 어떤 윤리나 권리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해라고 하는 용어로 받아들이는 순간 표현의 측면, 생산의 측면들이 이제 간과되는 문제가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말로 어떻게든 순화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용어를 뭘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칫 이 문제를 지나치게 공급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당신들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줄 거니까 이걸 받아요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너무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발달의 측면에서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어떤 수요자들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 대상에 따라서는 초점화해야 될 부분들도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생산 교육 이런 거 매체 조작해보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유튜브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굳이 그런 교육을 어떤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수요자의 맞춤형 교육이나 개별화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랄까요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어떤 증거 기반, 근거 기반의 어떤 정책들이나 연구가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양적인 어떤 연구의 패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또는 성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나라 주로 참조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 것인지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평가 결과가 우리나라가 낫다라는 메시지가 아마 실행 경우 가장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취약한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없고 조사하는 것들은 되게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하도 여지가 얼만큼 구축되어 있느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평가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화하는 논의들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근거 기반의 어떤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기보다는 아까 그 초등학교 교실 선생님 말씀처럼 선생님들이 뭘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가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쫓아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접근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저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 이용자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바텀업 형태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학교 현장에서 저도 이제 교사 양성 기관에 있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뭐 그런 어떤 장비나 환경의 문제들도 있고 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그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을 갖는 문제는 뭐냐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컨텐츠 자체를 교실에서 꺼내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시의성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메시지와도 연동될 수 있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이 사안을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그 어떤 관점이나 이것들을 갖다 지지하거나 뭐 어떤 교사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줄 의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기사 자체가 선택되는 순간 어떤 부모들은 그 부분이 이제 못마땅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항의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위축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교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학부모 교육과 연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게 개인의 책임의 문제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은 사회는 원래 그런 거야. 사회는 위험하고 험한 것이니까 결국은 네가 잘 준비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용자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어떤 관점 패러다임의 교육을 좀 넘어서서 아까 뭐 그 규제의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어떤 생산자의 문제들도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인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생산자의 윤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엄격하게 우리가 교육의 대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게 어떤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힘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어떤 그런 논의들도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범주 내에서 같이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늘 전문가들 정말 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진짜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전국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뉴스 콘텐츠를 넘어서 문화 콘텐츠 전반을 다뤄야 된다는 문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근거 기반의 정책 연구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개인의 책임으로 기인되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23분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지신 시간이 30분까지인데요. 네, 허경 이사님께서 7분간 말씀해 주시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거버넌스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오늘 자리가 의미심장한 것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학교 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많은 과제가 있지만
그럴 때 저는 이 거버넌스 때문에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한 16년부터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셨지만 16년 정도부터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민간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법 추진위 만들고 논의를 해오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에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 당시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고 하면서 부처든 산하기관이던 이렇게 많이 활성화 확대되고 있었어요. 경쟁적으로. 근데 안 되고 있었던 거는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미디어 교육 당시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 교육 법안의 핵심은 거버넌스였죠. 모두를 위한 미디어 교육이고 그건 권리이니까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 민관이 함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환류가 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것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국회 시간, 민간의 시간, 국회 시간에서 행정의 시간으로 가서 그게 중단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다 열심히 하지만 갈수록 더 연계가 안 되는 그래서 더 고정될 것 같은 그래서 더 밑에 있는 현장은 더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이게 그거를 완전 뭐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긴 어렵지만 과기부에서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을 큰 예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전국에 한 60여 개의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3개 정도 미디어 센터가 그거를 같이 협력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이렇게 연계하려고 의견도 제시하고 노력했으나 잘 안 됐던 것이고요. 이후에도 그렇게 연계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게 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이제 시청자 방통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센터 외에 또 전국에 저희 협의회에 함께하고 있는 센터가 37개가 있고요. 2023년까지 22개의 미디어 센터가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동체 미디어 이렇게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방송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23개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9년 조사로 한 300개 정도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평의회 이런 자료들 보면 이런 공동체 미디어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윤리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많은 이 교육 효과나 참여하면서 이런 게 있다. 또 뭐 이렇게 단순 교육은 아닐 테니까요. 근데 그 영역하고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건 전혀 연계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아까 정현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지금 현재 법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간 협의를 거쳤고 법제처의 검토도 받은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은혜 의원 법안에서 국무총리실이 이 위원회를 소관해달라, 주관해달라, 총리실 산하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가 이제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리실 어렵다, 부처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은 저는 사회부총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협의도 끝났다고 하면 요거가 통과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되 사실 그거에 대한 취지는 이미 2016년부터 해서 18년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간 수준에서는 부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회부총리실로 이렇게 거버넌스를 일단 만든다는 거에 대한 결정적 이견이 없는 이상 저는 이게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단 전제는 이제 교육부가 아니라 사회부총리실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경제부총리에 비해 사회부총리는 매우 실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부총리실이 더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물리력이 더 필요하겠다. 그게 전제가 돼야 사실 실효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냥 교육부가 이 미디어 교육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처럼 뭐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빨리 물론 이번 회기에 뭐 쉽지는 않을 거고 아까 김중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대선 등이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 관련한 이제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사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청 대상으로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일부 교육부 예산 지원해서 학교 미디어 교육 관련한 사업들을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충북 교육청에서는 이제 충북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있고, 오늘 정현성 교수님도 그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설립 단계에서부터 충북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 설립을 위한 미디어 교육 협의회를, 일단은 자문기구의 성격이지만 그걸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버넌스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혼자 교육청이 운영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북의 미디어 교육 관련한 거버넌스로 재구성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겠죠. 그 거버넌스가 상향식으로 돼야 미디어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실제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라고 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필요한 요소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전라북도에서 이미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세계 기초자치단체 미디어 센터하고 지역의 학계하고 언론 단체들하고 함께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 사업 내의 이 위원회이긴 하지만 전북 학교 미디어 교육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어떤 작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작은 요소들을 하나씩 같이 만들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그걸 실천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에서도 거버넌스가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물론 학교 교육부 내에서도 체계들이 정비돼야 되겠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거기서부터 상향시켜서 만들어지는 미디어 교육위원회, 이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이상하게 오늘 그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있네요. 근데 어쨌든 둘, 셋. 오늘 설명이 안 되네요. 오늘 제가 그 발표를 뭐 미디어 교육 외에도 여러 학회에서 많이 발표했었는데, 제 연구 주제에 관련돼서 오늘 가장 어려운 발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발표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어찌됐든 궁금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다만 특히 이제 거버넌스 관련돼서는 제가 조직을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많은 이미 이론도 있고 신뢰도 많고, 그래서 크로스 거버먼털 에이전시라고 했을 때 운영이 못 될 이유는 없거든요. 운영이 못 될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잠깐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듯이 각각의 부처의 강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걸 말 그대로 운영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허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부 총리로 사실 더 두드러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 교육부 장관이 워딩으로 봐서는 교육부 장관이 더 두드러져 있는 모습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적어놓긴 했었는데, 해결문 싸움이 만약에 있을 때 어디 한 군데가 명시되면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근데 이게 사회부 총리실 산하로 뭔가 그쪽 부분이 더 강조가 되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이거로 간다면 거버넌스는 얼마든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계속 들고요. 사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발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사실 조금 난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어렵고, 계속 아까 금중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돌거든요. 그리고 유은혜 장관의 그 발의했던 미디어 교육 지원법도 결국 폐기가 됐던 거고,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조금만 지체되면 또 폐기될 거거든요. 그래서 허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좀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되게 많이 생각이 좀 정리가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좀 학부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올해 제가 학교 교육과정은 좀 하반기에 많이 매달렸던 일이고요. 상반기에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뭐 일종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드는 실험실 이런 좀 사회의 문제에 관여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소셜 리빙 랩이라는 거를 좀 도입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 부모 교육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주로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되게 단기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내 아이를 어떻게 주도적인 아이로 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까 등등등의 많은 그런 일반적인 육아 문제에 얽혀서 양념처럼 미디어 리터러시도 잠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일관되게 좀 중심에 놓고 학부모 교육도 그 안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아까 김광인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교사들을 만나면서 교사들은 부모를 어떻게 만날까? 부모는 선생님을 어떻게 만날까? 제발 스마트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힘과 리소스를 좀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 가장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독립적인 소유와 이용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갈등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저희가 사실은 미디어 교육을 보면서 되게 어떤 그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학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버넌스를 할 때도 그렇고 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끼리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학회니까 또 특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말씀해주신 내용도 좀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실천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희망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언론정보학회와 더불어 언론학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랫동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하고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